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연말을 맞아서 저는 안 놀고 싶은데 저희 스태프들이 하도 놀고 싶다 그래서 외전을 한 주만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아쉬워라. 1월 초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외전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하고 싶은데 저 스태프분들이 하도 놀자고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진짜 계속 뵙고 싶습니다. 다음 주 1월 초에 하여튼 다음 주에는 좀 쉬겠습니다. 네, 저도 연말도 없이 정말 출연하려고 했는데 그러시죠? 아쉬워라. 아쉬우시죠? 아쉬우실 줄 알았어요 제가. 김부선 씨 페이스북 말씀하시기 재밌던데요. 페이스북 올리셨다고요, 김부선 씨가? 예.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하는 층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요새 과정 안에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떤 다른 걸 다 자체하고 한쪽에서는 후보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후보가 보이려면 노출 빈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노출 빈도가 올라가면 실수가 나오고 이 딜레마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발언도 저는 아까 이 의원님 말씀 중에 공감한 게 요번 발언은 저는 의중이 그건 아니었다고 저도 봐요. 뭐냐 하면 이게 발언이 앞뒤 그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좀 정교하게 말씀을 안 하다 보니까 자유를 모른다 이런 의도에서 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자유를 진정으로 행사하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건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공평한 부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건 옳은 말씀이에요.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의 얘기인 거고.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를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발언의 어떤 일관된 흐름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것도 그래 하면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발언은 저도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앞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냐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지점을 더욱 드러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논쟁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상대 패널이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 게 이게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이번과 같은 말실수도 본인이 교정을 못하면 이제 뒤에서 그런 교정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되었건 수행실장이 되었건 대변인이 되었건 즉석에서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라고 첨언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해명이라고 뒤늦게 내어놓은 것들도 이번에 구직 앱처럼 사실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못 봤던 미래 앱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에 아니 내놓지만 못한 그런 해명들이 당의 상황 그리고 또 후보의 어떤 조직 상황의 총체적인 난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상황을 보면 정말 어떤 진퇴양난입니다. 보면은 본인은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실수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당은 엄청난 분열에 휩싸여 있고 그다음에 장모는 구속된 데다가 또 유죄 확정 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부인은 허위 경력에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정말 어떤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 상황인데도 쉽게 지지율이 아직까지 저런 식으로 유지된다는 건 그만큼 강한 정권 교체 여론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이 정도 상황이면 옛날에 좀 그냥 후보 대 후보가 부딪히는 상황은 거의 선거 해보나 마나한 상황이 돼야 될 지경인데 그렇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 부분도 또 반증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좀 이렇게 추세선으로 뒤집히지만요. 유권자의 선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 후보 중에 나은 후보라는 방식의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은 그 선택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보수와 진보의 공고한 지지층들이 또 있고 그것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표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소되는 게 그간에 보였던 패턴이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후보의 부진으로 저희가 득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만큼의 눈곱만큼의 기대도 하지 않고 사실 묵묵히 우리 역할을 하고 우리의 악재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때마침 타방에게도 타 후보에게도 이런 악재가 있구나 상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까 근데 저는 이 윤석열 후보 그 부인 되시는 분 때문에 부작용이 하나 생긴 게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시다가 유지만 나와도 약간 다른 생각을 자꾸 이게 원래 그 유지라는 좋은 단어인데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사고가 좀 유지란 단어를 제가 요새 잘 진지한 자리에서 안 쓰게 되는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요. 심지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권을 지지하는 여당 성향의 지지자들 중에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건희 씨가 등판을 했을 때 지금까지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등판을 해서 보여주는 그분의 또 다른 면이 득점 포인트도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등판 빨리 하라라고 박수 칠 필요만은 없다. 할 만큼 다양한 변수들로 작동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회피만 않는데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등판을 그래도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의혹이란 게 객관적으로 어떤 해명이 불가능한 의혹이 깨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정면승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젊은 정면승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저는 거품이 많은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무조건 새로운 수혈만이 우리 정치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겪었던 국민들이 그래도 윤석열이란 사람이 인근 정치판에서 이제 검찰이 인근 정치판이 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인근 정치판에서 역할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이라 공정이라든지 나름 본인이 내세우시는 것에 또 기대를 하시는 일부의 국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실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정치는 뜨내기 그런 방식의 수혈을 통해서는 달라질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00% 공감하는 것이 적어도 대선 후보에 나서려면 전 전문 정치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정치를 무슨 대법원장하고 한 분이 툭 나와서 정치를 하고 뭐 감사원장 한 분이 툭 나와서 언론사 30년 있던 분이 갑자기 앵커하다가 나와서 내일 모레 대통령 후보 되고 저는 이런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도 정말 어떤 통치라는 전문가 영역이고 30년, 20년 훈련을 받은 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그 어떤 정치력, 역량 이런 것의 차이는 그분 개인의 결함 다른 부분을 타치하고 하면 그분 개인의 결함이라기보다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분도 큰 것 같아요. 보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돌풍이라는 식으로 신예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던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그 현상을 본인에 대한 어떤 기대와 같이 결부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마크롱이라는 사람도 정치권에서 학습된 사람이고 사실상 장관의 부처의 경험 등등이 일반 정치인을 능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계에 있었던 거고 당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뿐인데요. 그런 또 다른 우리가 기대했던 당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뿐인데 지금 35세 또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탄생하고 이런 것들도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으킨 이변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대하는 새로운 혜성이 우리 혐오하던 정치를 탈바꿈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저는 이번을 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도 훈련을 하고 통치력, 정치력 다 훈련을 한 분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는 사회가 그리고 국민들도 오랜 기간에 거쳐서 그래야지 검증이 되고요. 때문에. 또 검증이 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게 참 저는 그 부인 문제가 끝나면은 장모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어떤 본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법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나 그 집안을 향해서는 그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굴러갔을까? 그건 어떤 근원적 의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한 번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지금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1년에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 그게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준 케이스예요. 통상적이지 않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검찰은 또 이번마저도 나름의 봐주기 구형이었나 이런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 부분이 본인이 검사였을 때, 다시 말해서 검사 사위를 두고 있었을 때는 비껴갈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모 되시는 분의 어떤 패턴이 뭐냐면 송사가 걸려요. 사업을 하다 같이. 그럼 그 송사가 걸린 분들은 다 감옥에 가거나 실형을 받아요. 주변 분들은. 네. 그리고 본인은 아주 그 이득을 다 취하고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그 패턴이 하나 완성된 게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몸담은 다음에, 그러니까 검찰을 떠난 다음에는 또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면 다 죄가 돼요, 그게.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 있죠? 하여튼. 왜 검찰은 그렇게 움직였나? 윤석열 후보는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었던 치더라도, 그때 유일한 변수는 사위 검사가 검찰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는데, 이렇게 180도로 같은 사건이 달라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은 근원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게 왜 법은 어느 시대에는 장모를 향해서는 그렇게 친절하게만 일방적으로 친절하게 법은 작동했을까? 거기 윤석열 후보는 난 몰랐어 라는 한마디로 그게 해명이 될 것인지, 저는 그게 가장 공정이란 부분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로서 보면. 아니, 변호사이기만 했어도 그 현상에 대해서 당시에는 왜 면죄부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냥 제조에 근무하지 않았고 검찰이지 않았던 변호사이기만 해도 후보로 나왔는데 아니, 장모님이 그때는 어쨌든 간에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법조인이시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해도 말을 했어야 할 판인데 심지어 본인이 그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관련한 허위 경력 부분에 대해서도 시원한 어떤 하기야 그거인데 지금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명백한 게 몇 개 드러나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보인 태도는 사과라기보다는 적반하장에 가까운 태도였기 때문에 또 거기도 실전 포인트였고 그래서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한번 당황했다고 보겠습니다. 당황.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아까 저희가 본방에서 나왔던 그 판결이 아니고 재판부의 입장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부인의 그 표창장 위조 관련해 가지고 PC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재판부의 증거 능력을 부인을 했죠. 그렇다면 아까 그 나오신 변호사 변호사시니까 잘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 부분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치사를 총지휘하면서 이 정권의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던 표창장은 무죄이고, 또 그 어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청와대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면서 했던 그 엄청난 수사 중에 권력형 비리 부분은 이미 무죄가 1, 2심에서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 도대체 그 수사의 총수로서 어떤 해명을 한번, 왜냐하면 대선 후보니까요. 또 이분이 그만두고 나서 지금 변호사하고 계시면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랬더라도 해명해야 되는데 하물며 엄격하세요. 국민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라면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것에 다른 것이 뭐냐면, 본인이 국민께 가장 먼저 사실상 1호 공약처럼 제시하고 있는 공정가치의 그 이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높아심에서 한마디 하는데, 만약에 이래서 이것이 무죄가 되고 나면
재판부가 정치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표창장 PC의 증거 능력이 배제된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정치하게 판단한 거지.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다르거든요. 예.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도 어떻게 증거 가치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게 예. 그 재량이 일임돼 있지만 증거 능력은 정말 수학 공식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뭐 정치판사라는 등 그런 방식으로 비껴갈 수 없다는 거 정말 표창장 혐의의 대전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입장 표명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전체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죠, 사실. 예. 그래서 온 나라를 네. 들끓게 했던 사건이고요. 그의 그 무게감만큼 버금가는 정도의 본인의 입장 발표가 아니라면 결국은 시인하고 본인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예. 네. 여론 흐름은 아까 제가 잠깐 이런 어떤 가혹한 상황, 윤석열 후보로서는 가혹한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여론이 쉽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결집해 있던 상태입니다. 예. 초반부에는 이제 정권 교체론의 결집이 더 높았고 예. 그 이후에 저희가 후보를 확정하면서부터 여권 지지층도 결집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결집의 에너지가 이탈이 드러날지라도 저는 그렇게 급속하게 빠지는 현상은 네.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역대 대선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결집이 없던 선거와 결집했던 예. 선거가 나뉘는 것이지 이 결집도는 사실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인 상황입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 자체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 분포 자체가 보수와 진보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소위 중도라고 분류하는 예. 이제 부동층이 있는 항도 내에서는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포션입니다. 예. 비율입니다. 저는 결집하는 선거에 그 정도 비율의 분들이 기존의 의사를 아무리 실망했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등 돌려 빠지지는 않는다. 예. 그럼 언제쯤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끝까지요? 봅니다. 끝까지. 예. 뭐 대선 지켜보겠- 자체가 시대적으로든 이제 전 정부와의 관계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이클 안에서 결집되는 선거와 결집하지 못하는 일방이 네. 결집하지 못하는 선거로 확연히 나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는 양측 모두가 어쨌든 결집하는 선거이고 어느 세력이 덜 결집하느냐 막판에 그 결집력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준표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요새? 홍준표 지금 많으셨으니까 전 대표 전 전 대표께서는 후보하셔도 돼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예.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상황 물론 거긴 뭐 속마음이야 뭐 들어가 봐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요. 후보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언뜻 이 문답을 보면은 뭐 본인은 아니라고 펄쩍 뛰시겠지만 제가 보는 건 야 이러다 저 후보가 견디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뭐 페이스북하고 젊은이들하고 네. 이렇게 보통 쓴소리를 하실만 한 지위에 있죠. 예. 근데 쓴소리를 할 때도 태도라든지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달리할 수도 있었는데 유독 그 정도의 나를 사용한다. 그 검을 사용한다 했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읽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예. 본인 들으시면은 내가 언제 이러실까 예, 봐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행간의 느낌을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어떤 열심히 하고 싶은 동력은 완전히 잃은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지금 이 정도로 상황 관리가 안 됐는데 다시 정말 울산 회동처럼 예, 그건 뭔가 아닌 것 규합하는 같죠? 모습을 보이면 그거야말로 미봉 중에 미봉으로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는 두 리더십이 너무 부족했고 두 리더십 다 부족했고 태생적으로 이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던 거죠. MZ세대의 새로운 당대표로 보여줄 것 같았던 그런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직이 준비가 되어 있지 네. 않았고 그 MZ세대 대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저는 언론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본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비전 이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니까요. 아직. 네.
좀 이제 후보 부인 말씀은 제가 뭐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인이라 좀 인파이팅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자기의 정책도 자신의 정책도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랑 제가 토론도 이 상황이면 뭐 손해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지금은 좀 회피하고 계시죠. 좀 전면적인 토론도 한번 해보고 이런 왜냐하면 이 선거 때까지 이렇게 어떤 본인 뭐 어디 뭐 호남 같다 뭐 한마디 딱 옛날식 선거를 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건 약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제 그런 발언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얘기를 길게 하면 오해를 안 받을 수도 있는 얘기를 그렇게 짧게 이렇게 끊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은 인식의 괴리도 없는 사안도 있고요. 그 사안 자체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네요. 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이제 선의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진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 생각이 이제 사회 구조적인 면으로 정말 진짜 자유는 여러 조건들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진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을 때다. 그래서 그 점에 신경 쓴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에 본인의 사고와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 충분히 갖춰진 것인지를 되돌려 의심하고 싶긴 해요. 사실은 본인이 숙지돼 있고 본인이 체화돼 있으면 말실수는 적어지거든요. 적어지죠. 그래서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의도 자체는 어제는 어떤 불균형한 불평등 상황에서의 경쟁에 놔두는 것은 뭐 그런 어떤 취지랑 비슷한 자유를 위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모두를 자유롭게 놔둬서 자유가 얻어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그 자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경쟁 이제 무한 경쟁을 많이 공정한 경쟁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 한번 이 대표도 한번 모시고 한번 제가 좀 한가할 때 한번 좀 여러 가지 좀 서로 물어보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 어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 공정하지 않다는 거 결과적으로. 근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 또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소위 능력주의 그리고 그 능력주의 내 한계.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의 공정한 경쟁만 굉장히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사실은 우리 척박한 환경의 MZ 세대들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분노스럽고, 그러니까 구조를 이런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 곳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정치인은 달라야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MZ 세대의 그 현실을 정말 공감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보여주는 비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준석 대표 말씀 같은데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면 운동장을 바로잡아야지 왜 시상대 순서를 바로잡느냐, 이 얘기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어떤 일리가 있는 얘기 같은데 왜 그거를 하냐 하면 운동장이 기울어진 걸 누구도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바로잡을 어디가 기울어진도 못 찾고 하니까 운동장을 누구도 삽질 한두 번 해가지고 평평하게 못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상대 금메달하고 은메달 순서를 바꿔가지고 어떤 분한테 좀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가진 분들은 소수자이고 약자인 분은 내려가서 운동장을 정말 열심히 파서 한 삽이라도 더 평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게 그냥 가시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 않아도 시상대 순서도 바꿔보고 또 그러는 것이지 운동장을 바로 평평하게 한다는 그 추상론만 가지고 그냥 사회를 놔두고 운동장은 영원히 평평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장거리 달리기에서 타원형 그런 레이스의 운동장 안에서는 사실상 그렇죠. 원의 안에 있는 사람과 출발선이 같더라도 출발선이 다르도록 해서 사실상 들어오는 결승선을 맞춘다든지 등등의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상식적인 거고, 그것이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거리의 개념을 약간 입체적으로 바꾸고 나니까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뭐 요새는 약간 줄인다 그러지만 어포머티브 액션이라 그래가지고
왜 성적이 더 떨어지고 한 어떤 인종별로 그걸 나눠가지고 성적이 더 떨어지고 한 사람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더 네. 어떤 인류대 입학에 도움을 맞습니다. 줬냐면 그 메달 순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네. 같은 실력으로 하면 메달로 하면 무조건 동이나 동이하인데 그걸 금을 막 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나가서 그 삐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메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어떤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계속 맞습니다. 어떤 그런 걸 하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물론 그 앞에서 내가 더 성적이 좋은데 뒤집힌 젊은이들은 미치게 억울하겠죠. 그건 당연히 사람으로서.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를 하거나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억울함을 다른 부분으로 해소를 해주더라도 네. 그게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해요. 그냥 네. 공정하게 해 니들 뭐 99점하고 어떻게 100점하고 같아 100점 싹 100점 1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저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기대를 했었고 그러면서도 단순한 당과의 어떤 유기적 결합의 부족이나 당의 부족 또 이준석 대표의 경험의 부족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시각, MZ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 동의는 얻어왔지만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방향에 대한 예, 비전의 그렇습니다. 부족은 이미 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책 읽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예. 이제 멤버로 계시긴 한 소수지만 계시긴 한데 국민의힘 거기- 의원은 누구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명단은 모르겠지만 몇 예. 분이 있으십니다. 예. 근데 그 마이클 샌들의 예.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예. 저희가 공부 모임의 책으로 예. 선정을 해서 역자와 함께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 당 의원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을 예. 때 이준석 대표 공격을 하셨어요. 아, 예. 다른 방식의 공격이 아니라 예, 뭐였나요? 하버드에서는 인정도 안 해주는 교수인데 하면서 이제 스피커 그 마이클 샌드 저자를 공격하는 방식이 사실 너무 아쉬웠어요. 자신의 의견을 더 개진하는 방식으로 했더라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동의하지 않지만 또 한 번은 눈길각이 읽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태도의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예. 그건 단순히 세대의 글쎄요. 부분이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 스스로의 좀 문제이기도 했고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국면에서도 좀 아쉬운 측면 기왕이면 새로운 세대 대표로서 역할을 좀 하면서 장악해 나가시지 싶은 저도 나름의 응원도 한편으로서는 했었는데 아쉽긴 해요. 이준석 대표야 뭐 아직 젊으시니까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시겠죠. 뭐 그렇게 이 믿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셔야겠죠. 뭐 예. 천천히 배우고. 그런데 이게 또 이준석 대표야말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하나하나 배워나가서 이 나라의 큰 정치인이 되면 국민으로서는 뭐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시다 그러는데 지금 70일 남아가지고요. 이 언제 이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고 토론하고 그게 좀 하여튼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도 스킬이라든지 그러니까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쯤 되면 소위 패스트 러너가 됩니다. 예. 정말 막 흡수하고 발전을 하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외교, 국방, 뭐 군사 잘 모르셨던 변호사님일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민정수석을 하시거나 청와대에서 조금씩 시야를 넓히셨겠지만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학습들을 막 하십니다. 근데 그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것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관성, 심지어 네. 관점이 틀렸다가 아니라 관점의 일관성도 보이지 않고 가치와 철학이 뭐 윤리학자처럼 있다든가 철학자처럼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국민께 보여지는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건 뭐 공감하는데 저는 그 비전이 안 보이는 이유가 사실상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비전이 안 보이고 방향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분이고 똑똑한 분들이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법 다루고 형벌을 주는 그런 건 일 말고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검찰에 30년을 계셨어도 비전이나 이런 걸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누구를 이렇게 단죄하고 벌 주고 이 일 외에는 큰 고민을 안 하셨지 않았나는 게 제 어떤 약간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했으면 거칠더라도 일관된 방향성, 그분의 말씀의 방향성, 무슨 철학의 방향성 이런 게 보이는데 방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어떤 부분 보면 굉장히 어떤 자유주의자 같이 말씀하시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다른 말씀이고. 네, 일관성. 그게 체계 안에서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답답한 일은
짧게 하는 단답형의 말은 누구한테 들어서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길게 하면 본인의 사고에 약간 그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러면 이게 진퇴양난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씩 뭐 이제 그런 판단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체계를 갖추지 않은 분을 보고 원님 재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원님도요. 예. 나름의 방식의 성리학이라든지 예. 사실상 그 도덕과 관련된 여러 고서들을 어느 정도 기본기 이상 학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체화했든 간에 그렇게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 원님 후손들에 대한 그 명예훼손 같은 건 안 걸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님 재판하냐 이런 표현도 사실은 원님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조차도 국가를 바라보고 관료는 어땠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대통령이 인기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또는 순간 권력을 이렇게 몰아서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저는 있었던 적이 없다고 봅니다.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없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여야 언론의 입장에서는 여야를 따라서 좀 뭐랄까요? 철학과 철학, 정책과 정책 뭐 이런 게 좀 부딪혀가지고 그중에 어떤 분이 더 나라를 그래도 그 진영 대결 말고 어떤 분이 낫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선거는 행복한 선거인데 그게 전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보면 그냥 뭐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씩 던지시는 게 이게 그 어떤 일관된 뭐 어떤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메시지가 몇 주 전이었네요. 범죄와의 전쟁이요?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저는 그 영화만 생각나던데요. 그 옛날 80년대 그거 얘기하니까 어느 변호사님은 저한테 저 산 시대에 매몰돼서 그런 거 아니냐는데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영화 모르세요? 저 다른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요새요. 저 옛날 영화. 자존심 상하네.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아시죠? 봐요. 남자들은 아는 영화예요. 저분 MZ 세대예요. 화면 밖에 계시지만 아주 MZ 세대인데. 범죄와의 전쟁 아시죠? 그거 유명한 영화예요. 그게 80년대 배경으로 한 실망입니다. 그걸 어떻게 무슨 60년대 무슨 병강세 이런 영화 그런 영화 보시듯이 그렇게 범죄와의 전쟁은 제가 겸손하게 모릅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주연이 누구였죠, 부장님? 최민수 그렇죠. 어떻게 알아? 왜 알아? 그죠? 그게 굉장히 흥행 많이 됐던 영화죠. 그게 그 노태우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드세요. 이제 겸손하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범죄와의 전쟁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영화 생각나고 제가 컸던 그 시대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머물러 있는 어떤 그래서 비판받았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그렇죠. 그 정도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고 나머지는 썩 저분이 자유를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약간 정글 자본식 자유가 느껴지고요. 윤석열 후보 말씀하시는 자유 얘기할 때는. 단단 저만 하더라도 저도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스갯소리로 몰상식한 상식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법조에 주력하시는 분인데 그런 저조차도 몰상식이 상식이 한쪽으로 몰린 거군요. 농담삼아 얘기를 해봤습니다. 적어놓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자랑할 게 아니라 상식이 너무 매몰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늘 다른 상식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되고 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정치인이 되고 처음에 원내대변인 맡으면서 국가 재정학부터 시작해서요. 경제 구조. 예전에 뭐 경제학 원론, 미시공제, 거시경제가 아니라 정말 최근에 경제 어떤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어떤 데서 연유됐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학습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던 저조차도 1년 안에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예. 했었거든요. 예. 그건 노력의 부족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상식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네. 상태에서 다른 상식 정말 국민과 발맞추거나 사회와 발맞추려는 노력을 그간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저만 비교해봐도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을 나온 뒤에라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정말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지난 몇 개월 동안이라도 난 진정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윤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이렇게 툭툭 던지고 하는 말씀 보면 안 그렇게. 근데 안 그러신지 그러신지 판단을 못 하겠는 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여기 댓글 보면 그 영화 재밌다고 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상식이 뭘 상식에서 법조로만 법조 지식만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그 영화 재밌다고 다 그러시는데 왜 저만 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몰랐어요. 최민식 배우가 대단히 어떤 좋은 연기를 그분이야 뭐 연기가 다 좋지만 굉장한 네. 인상 강렬한 연기를 펼치신 최민식. 거기도 검찰이 나오고요. 거기도 어떻게 이거 어설픈 기억으로 말씀드리다 보좌관님이 훨씬 잘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민식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죠. 그 깡패한테. 네. 괜히 웃으시는 게 제목만 하시는 것도 같고요. 보좌를 잘 안 해요. 알아도 모른다고. 예, 하여튼 그 토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그분의 생각이라서 언론으로서도 어떤 부분은 비판할 건 제대로 비판하고 할 텐데 가끔은 너무 어떤 그 정책이랄까 그분의 생각을 몰라서 이건 과도한 비판이 아닐까 하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반성해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몰라가지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싶은데요. 예. 그 안정감은 뭐냐면 진보냐 보수냐. 보수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다. 그게 아니라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타협할 수 있는 지점에서도 저 사람은 어떨 때는 타협하겠다. 유기적으로 예. 어쨌든 누군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는 하겠네 하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저는 후보자로서 대선에 임하는 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한 후보는 찍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연말이고 다음 주에 애석하게도 방송이 없고요. 1월 초에 신년에 뵙겠습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저는 본방을 합니다. 본방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 예전에 매점만 없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